바람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넓어가지고 집중호우가 계속 내리는 거야. 아유 우리 동네 안 오니까 상관없겠지라고 했다가 그쪽에 난리가 난 거였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소리 좀 감사합니다. 역대급 태풍이 상륙한 일본 현재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요 며칠 전부터 일본에서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완전 난리입니다. 예, 이게 처음에는 이제 도쿄에 바로 상륙을 한다 이랬다가 며칠 후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로가 바뀌어서 오사카로 상륙을 한다. 좀 있다가 여러분 큐슈로 직방을 온답니다 이러면서 일본에서 한 일주일 전부터 예상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좀 약간 혼선을 넣은 약간 그런 태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잘 없었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게 역대급으로 뭐 강력하다, 뭐 몇십 년 만에 제일 큰 규모로 온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이 이제 규슈에서 지금 약간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러니까 위력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있잖아. 와 이건 진짜 일본이 완전 난리 난다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실제로 상륙했을 때는. 그런데 이게 또 아직까지 좀 난리인 이유가 사실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 느려요. 원래 태풍이 왔다가 이제 휙휙휙 가잖아요. 지금 일본의 태풍은 거의 사람이 있잖아요. 조깅하는 스피드. 러닝하는 스피드로 가기 때문에 아침에 온 친구가 밤에도 안 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다, 좀 난리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주말에 일본 간다라든지 앞으로 일본 가는데 그때쯤 태풍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시기에 일본 가는 분들 이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갑시다. 태풍 10호 산산이네요.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한 건데, 이게 남쪽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있잖아요. 커브를 쭉 해가지고 일본 큐슈 요쪽을 딱 훑고 지금 올라와가지고 뭐 이제 일본 시코쿠 지역, 그 다음에 일본 오사카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짜잔, 연합뉴스네요. 태풍 산산, 일본 규슈 할키고 동진, 5명 사망 실종의 교통망 마비. 그리고 또 나오죠. 속도 느려 피해 더 커질 듯. 끝난 게 아니다. 이거 예상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더욱더 조심하세요 라는 식으로도 이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짜잔, 이게 NHK 뉴스 톱 사이트인데, 태풍 10호 관동이나 동해, 이 동해가 뭐냐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동해가 아니라 일본의 이제 도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고야 쪽이에요. 예, 그쪽에서의 이제 기록적인 폭우를 경계해라. 당장에 왜 움직임이 느린가? 티벳 고기압이랑 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태풍이 낑겨가지고 천천히 가니까 기록적인 폭우,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주의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느끼잖아요. 이걸 굳이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되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NHK 월드 뉴스네요. 7월 방일 외국인 여행자 329만 명 역대 최다. 일본에 관광객들 엄청 많이 오죠. 그런데 이 밑에 기사를 보면은 국가나 지역별로는 중국이 77만 명, 그 다음에 한국이 75만 명.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깥에가 일본에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 때 항상 제가 좀 영상을 만들거든요. 왜냐면 한국 분들이 진짜 많이 오세요. 거기다가 이게 일본 사람들이 아까 저렇게 태풍 온다 이러면 대피한다 이러면은 말도 통하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외국 분들은 솔직히 일본은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일본에서도 급한 내용은 일본어로만 안내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알고 행동을 하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는 진짜로 천차만별입니다. 어찌보면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날씨 정보 있잖아요. 기상 정보 같은 거는 저희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발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일본 야후에서 이제 태풍의 경계가 필요한 시간대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보면은 이 밑에 있는 킨키, 도카이, 그 다음에 칸토, 고신 이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오사카, 고베, 교토, 나고야, 도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 세 개를. 그쪽은 8월 30일,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까지도 이게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장에 이게 비도 많이 내릴 수가 있고 바람이 세게 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거네? 그렇죠. 이 밑에 세 개. 예. 그러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태풍이 지나가면은 이번에 뭐 영상 안 만들고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예보가 점점 늦게 뜨면서 태풍이 안 가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화가 되고 있다. 이게 열대 저기압, 태풍이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잖아요. 약해지면. 그래도 폭우, 비가 엄청 내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계속 뉴스가 뜨는 겁니다. 맞아. 아까 나온 태풍 정보를 보면 엄청 센 태풍 아닌 것 같다라고 보였는데 이거도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태풍 10호 떨어진 곳도 재해급. 토카이 총雨량 1000mm 초과인가. 엄청나죠. 1000mm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면서 있잖아요. 이쪽 지역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태풍이 이제 이번에 왔을 때 일단 처음 상륙했을 때 있잖아요. 큐슈에서 또 한 번 물난리를 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큐슈에 있는 이제 고속도로거든요. 이게 도샤사이가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산사태 같은 게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렌터카 그 밀리실 때 조심하세요. 산 쪽으로 갈 때.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큐슈 쪽에서 특히 이제 바람이 셌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 정전도 일어나고 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보여드리는 게 다 지금 저쪽 규슈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데 이번 태풍이 좀 특이해요. 제가 이 다음 걸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이게 비 때문에 있잖아요. 언덕집이 이게 바닥이 지면이 약해서 무너지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이것도 규슈 쪽이야. 그 태풍 왔던데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면은 도쿄 옆에 있는 여기 가나가와라는 동네입니다. 태풍이 아직 여기 왔어? 안 왔어요. 지금 태풍이 여기서 이제 오사카 가고 나고야 가고 이럴 찰나인데 거기가 아닌 지역에서 이미 이렇게 있잖아요. 절벽 붕괴로 무너지고 이런 것뿐만도 아니죠. 국도의 한쪽 면이 무너졌다. 이렇게 됐어요. 아니 국도 쪽에 산사태 나가지고 있잖아요. 비 때문에. 이게 어디냐면은 이게 여기예요. 도쿄 옆에 있는 도쿄 옆에 가나가와. 있는데. 당연히 이쪽 지역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가 이렇게 물에 잠기고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태풍이 요쯤이라면서요 지금 이 가운데. 그런데 아까 피해 난 데는 여러분 여기거든요. 오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거예요. 태풍이 안 온다고 하는데 이 태풍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넓어가지고 원래 그쪽은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라고 했던데 집중호우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느리다 했잖아요. 그 비가 안 가요. 계속 내려. 밤새 계속 내려. 그러니까 아유 우리 동네 안 오니까 상관없겠지라고 했다가 그쪽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도로하고 이제 아까 이제 집이 있잖아요. 파묻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오버스럽게 얘기하는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태풍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은. 박간님 집 여기 살거든요. 이 제일 위에. 러시아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건 앞만 보더라도 박간에는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 저희도 사실은 상관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난 8월 27일입니다. 홋카이도에서 기록적인 폭우. 태풍 10호의 영향. 이게 태풍 10호가 홋카이도에 있는 저기압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비를 내리고 싶어질 거야. 이래가지고 저희 동네에 통계 역사상 1등의 비가 많이 내렸어요. 홋카이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도토도로 해가지고 홋카이도는 고속도로가 통행금지가 됐습니다. 왜?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때 제가 이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송 없는 날에 저 멀리 나갔다 온다고 우리 동네 태풍도 안 온다고 했겠다. 무슨 걱정입니까? 한번 나가야지 해서 지금 그거 가자 해서 갔는데 이게 집으로 오는 길에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비가 이렇게 내릴 정도인가라고 했는데 제가 말도 못해 계속 점점 내리더니 이제 도로에 뜨는 거야. 통행금지. 고속도로에서 내리래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를 타다가 옆에 나오죠. 이게 일본이 이제 국도입니다. 274호선으로 내렸어요. 우회를 하라고 하니까. 국도도 비가 엄청 나고 차도 엄청 많고. 평소보다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차가 안 움직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는 계속 내리니까 속도를 못 내잖아요. 40km 정도로 이제 천천히 달리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다시 고속도로를 탔는데 통행금지만 안 내렸을 뿐이지 여기도 비가 엄청 내렸어요. 당장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창가를 가다가 밖에 이제 댐이 보이더라고. 홋카이도 쪽에. 그 내가 보면서 추미코 저거 사진 찍어라. 저거 증거해야 된다. 이래서 추미코가 사진 딱 찍었거든요. 이게 댐의 모습입니다. 이걸 좀 확대. 이 정도로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댐 보면은 완전 꽉 차 있잖아요. 태풍과 전혀 상관없었던 홋카이도 쪽에도 이번에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관광버스도 국도에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비행기 놓칠지도 모르겠다라든지 그런 분들 많이 계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없어요. 아니 태풍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영향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태풍에는 의외로 영향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당장 이게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홋카이도 뉴스입니다. 31일 미명부터 저녁까지, 즉 31일부터 9월 1일 정도까지에 또 격렬한 비가 내릴 수 있다. 홋카이도에서도. 왜? 태풍 10호가 이거 영향권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워낙 이게 돌풍이 크다 보니까. 아까 전국 뉴스 봤을 때 홋카이도 지도도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아까 오사카가 난리예요, 나고야 난리예요, 도쿄가 난릴 수 이런 말 하는데 홋카이도 거긴 약간 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 전국 뉴스에는. 저희 동네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태풍 영향권인데 이게 느리다 보니까 엄청난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약간 난리인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번 태풍이 일본 뭐 홋카이도부터 아까 규슈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난리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방송한 이유도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교통편이 갑자기 멈춰요. 이게 일본도 이게 흔히 말하는 아슬아슬할 때까지 사실은 비행기도 뜨고 기차도 운행합니다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저런 것처럼 비가 막 내리다 하다 보면은 운행하려 했는데 그만뒀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갑자기 중단합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워낙 많이 욕을 먹으니까 그렇죠. 있잖아. 미리 판단해야 된다 해서 예전보다는 미리 그 정보를 내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이번 태풍이 좀 어려운 게 말했잖아요. 엄청난 역대급으로 처음에 진짜 거대한 경우는 일본 뒤집어진다 했는데 그렇게까지 뒤집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말이 나왔어. 야!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기상청 JR부터 이래가지고 불편하게. 그래서 좀 약간 약해진 것도 있었는데 근데 아까 딱 까고 보니까 또 어디 비가 또 너무 많이 왔대. 왜 경보를 안 했니? 이래가 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런 교통예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낼 때 엄청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 운행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한 미리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잘 재검토 해주세요라든지 그런 정보를 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예. 예, 그 스마트폰 보면 나오잖아요. 현재 위치, 날씨 있잖아요. 그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보는 게 전 제일 정확하다고 느낍니다. 예. 그리고 이거죠. 여행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 분들 렌터카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동네도 그래요. 예, 요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돌아다니는 게 일본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태풍이라든지 이런 날씨 오면 좀 문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좀 항상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게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낸 도로교통 정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뭔가 X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태풍 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통행 금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예를 들어 뭐 있잖아요. 내가 보는 스마트폰에 올라오겠지라고 하는데 안 올라와요. 이게 정보가 좀 느립니다. 이게 일본의 좀 단점 중에 하나예요. 이번 실제로 저희가 홋카이도 아까 비 많이 맞았다 했잖아요. 그날 구글맵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운전하고 있어요. 구글맵에서는 통행 가능이래. 같이 응 아니야 통행 금지 이래서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야 내가 구글을 믿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왜? 너무 더 국지적으로 이렇게 내리고 하다 보면 이걸 다 못 따라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 같은 건 이제 일본 도로교통, 이런 있잖아요. 국토교통성에 도로 정보 제공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나마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외국인이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특히 일본의 렌터카가 좀 이제 경차라든지 외건 이런 걸 빌려주는데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좌우가 바뀌잖아요. 일본 오면은. 근데 이게 바람이 엄청 세요. 태풍 오면은. 길도 미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럴 때는 좀 이제 있잖아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로 직전에 취소하는 건 어려운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면서 그렇죠. 운전하세요. 그리고 시간 여유롭게 무조건 이 고속도로 타야 된다든지 그런 루트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둘러가도 되는 여유로운 루트로 그렇죠. 간다라든지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공통적인데 항상 일본에서 태풍 때 제일 많이 뉴스에 뜨는 게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챙겨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겁니다. 예, 배터리입니다. 모바일 배터리. 이거 진짜 필수품이에요. 이거 이제 은근히 이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항상 휴대폰을 만땅으로 안 채우면은 뭔가 좀 불안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저런 뉴스 나오면 항상 나갈 때는 휴대폰 이제 있잖아 배터리 만땅 그리고 모바일 배터리 만땅 그다음에 케이블 이걸 무조건 들고 다닙니다. 그래야지 만에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사태에서도 휴대폰만 터지면 솔직히 구조를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라는 게 놔두면 줄어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 하냐면은 특히 이번에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오면은 지금 일본 정전의 정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규슈 쪽에 태풍 왔다 했잖아요. 여기는 빨간색. 이게 빨간색이 뭐예요? 10,000채 이상이 정전인 지역이에요. 이게 일본도 이제 전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바람이라든지 뭐 하나 아까 나무라든지 쓸어서 걸리잖아요. 그럼 그쪽 다 정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번에 태풍이 지금 지나갔는데 아예 또 정전이 복구가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태풍이 이제 이쪽 지역, 오사카, 나고야 쪽 갈 수 있대잖아. 그다음 도쿄 쪽으로 약간 비도 온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의외로 정전이 좀 많이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 관계 있잖아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거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항상 이제 있잖아 풀 충전으로 소지하는 게 제일 낫다고 느낍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역대급으로 하는 이제 일본 현지 상황인데 이 태풍 자체가 여기 나온 것처럼 느립니다. 예, 느리기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혹시 저희 방송을 보고
아이고 이번 주말 어떻게 해요? 라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비도 많이 오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라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태풍 다 끝났다며 여기는 태풍 영향권도 아니네 비도 안 오겠네 라고 생각해서 당하는 것보다 이번에 일본형 태풍은 영향권이 홋카이도까지 갈 정도로 크다네. 간접 영향으로도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의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고 가야 되겠네는 정말로 천차만별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러한 일본의 상황 예상보다는 약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넓은 범위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고 제일 느낀 건 역시 한국 배우분들 대단하다. 왜 그렇게 느꼈냐면 우리 오빠 나왔다, 우리 언니 나왔다가 아니라 진짜 그 역할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이니까 대단하다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 2를 본 일본 현지의 반응이라는 내용인데 지난 12월 26일 오후 5시죠. 이게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동시 공개가 되어가지고 박간에도 오후 5시 땡 하자마자 저희가 다 봤습니다. 제가 이거 컨텐츠로 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요즘 세상에 진짜 그 스포 내용 누설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먼저 보고 나야지 속이 편하지. 아이고 이거 나중에 봐야지 라고 해서 밀어놨다가 갑자기 이제 인터넷 서핑하다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볼맛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좀 살기 위해 가지고 추미코랑 이제 그날에 이제 바로 이제 1화부터 7화까지 공개된 거까지 다 봤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전 정보 보지 않고 봤습니다. 예고편이라든지 어떤 배우분들이 나오는지도. 오늘은 이제 저희가 본 내용 누설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봤어요 이러신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좀 몇 가지 박간애가 느낀 점 1항 플러스 해가지고 일본 현지에서 이 과연 오징어 게임이 어느 정도로 이제 호응을 얻고 있냐,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냐 라는 내용에 대해서 컨텐츠를 준비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징어 게임 2 이 정말 뭡니까 넷플릭스가 완전 그 회사를 대표하는 작품이래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홍보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죠. 오징어가 일본어로 이까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이까 게임 이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스터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이제 막 이제 홍보하고 막 그랬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이 오징어 게임 나오니까 이제 각종 이제 뭡니까 이제 분석하는 기사들이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으로 이제 분단 사회를 그리는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어떤 거에 빗대 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인간관계에 뭡니까 그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제 본 것 같다. 삐로링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제 이런 기사도 나오고 또 뭡니까 2024년을 좀 대표하는 이제 그런 작품 같다라는 그런 평가.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든지 인플루언서 워낙 이제 연예인 말고도 다른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요즘 사회상을 바탕으로 한 거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재밌다 재미없다를 떠나가지고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그 안에 숨은 속들이 있잖아요. 왜 저런 인물을 출연시키고 그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요즘 사회를 반영하는 거다라는 식의 분석 기사 이런 게 정말로 이제 공개되자마자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러네, 유튜버라는 욕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셨네요. 박간애는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유튜버라는 이런 입장으로 참가를 한다면은 저런 느낌이려나?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좀 느끼는 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본심으로 기사를 썼는지 이런 평가들이 아니면은 썼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본 내에서도 역시 재미있다 vs 시시하다. 재미없다. 이게 일본에서도 여러분 두 개로 갈려있어요. 시즌 1 때부터의 그 긴장감과 그대로 이제 와가지고 저 반전 저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막 열광하는 쪽이랑 아니 광고부터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보긴 봤는데 별거 없더구만. 괜히 시간 낭비.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평가도 많이 갈리더라고, 일본 내에서도. 이게 한국에도 똑같이 나오죠. 오징어 게임 2 호불호 갈렸다. 근데 이제 나오죠.
공개 하루 만에 92개국 1위. 전 이게 상당히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을 대변하는 단어를 느끼거든요. 욕은 하는데 일단 봐. 아이, 그래놓고 이제 사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탑 TV쇼 온 넷플릭스 2014년 12월 27일 기준 재팬 1등도 오징어 게임이죠. 등장하자마자 일본에서 1등을 먹었기 때문에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사. 일본 사람도 다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재밌다. 나는 재미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은 재미있다는 떠나가지고 몰입된다라는 감정을 아마 다 느끼셨을 거라고 느껴요. 어디서? 이 아저씨 등장했을 때부터. 이거는 내용을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공유라는 배우가 나왔을 때, 야, 이거는 대단하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역대급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몰입을 하게 만들까? 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좀 그 오징어 게임 어떻게 그 느끼는 분이 많은지 저도 SNS라더니 검색해봤어요. 근데 이 배우분의 얘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연기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시즌2는 어떤 작품도 어렵잖아요. 진짜 봐주실까 그런 걱정 아마 많았을 건데 재미없으면 1화 보고 안 본다. 그런 분들 많이 생기는데 1화에 엄청 인상적인 그런 장면을 많이 만들어서 다음 편도 보자.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딱 그런 뭔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장치가 있다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사전 정보를 하나도 안 봤기 때문에 시즌3가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7화까지인데 끝낼 수 있는가라고 걱정하면서 봤었어요. 근데 시즌2라기에는 시즌3 프롤로그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즌2를 끝까지 봐더라도 평가할 수가 없다고 느꼈어요. 시즌3까지 봐야 된다고. 재미있는지 없는지는. 뭐 저희가 뭐 넷플릭스에 돈 받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혹시 안 보신 분들 시즌3 나오고 보시면 될 거라고 느낍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시즌3 나오면 봐주세요. 시즌2를. 그러니까 있잖아. 넷플릭스 결제 안 하고 이거 이거 돈도 아까운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굳이 지금 할 필요 없고 시즌3 나오면은 그날에 결제해가지고 이제 2부터 몰아보면은 개꿀잼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라면 넷플릭스 아마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 어쨌든 사람들에게 넷플릭스를 보게 만들어야 돼. 라는 그런 식이 있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게 프로모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프로모션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일본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 넷플릭스 공식 X 트위터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바로 대문짝에 그냥 오징어 게임 2를 먼저 박아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오징어 게임 2를 보신 분들 중에 트위터에 해시태그 해가지고 있잖아요. 나 오징어 게임 봤는데 개꿀잼이다. 이런 사람들 추첨해가지고 라스베가스 여행 상품도 주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오징어 게임이랑 라스베가스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솔직히 돈이잖아요. 도박을 한다. 아, 오징어 게임 자체가 일본어로 표현하면 이카크 생긴 그거잖아요. 일확천금. 그런 느낌이라서 그거랑 비슷한 이미지라고 하면 라스베가스. 빠친코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니까 그런 당신은 역시 라스베가스도 가보지 않겠나 이거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튼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촉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일본에서 트위터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일본 시부야 중심가인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두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부야에 이렇게 팝업 스토어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이제 굿즈 같은 것도 막 밑에 팔거든요. 그럼 시부야만 열었냐? 여기만 연 게 아니에요. 긴자에도 열었어요. 예? 긴자에. 오징어 게임의 이런 동상 같은 거 있잖아. 큰 피규어가 놔둬두고 안에서 체험관을 만들어놨습니다. 신宿역에서도 엄청 크게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체험관 아니면 광고판 이것만이냐? 아니에요. 민간 기업들이 좀 많이 콜라보했습니다. 일본에 이제 프랑이라는 자파점이 있습니다. 이 자파점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전국으로 지금 뭐 하고 있더라고요.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 우리 추미코사 이미 갔다 왔어요. 우리가 지방도시 그 홋카이도의 삿포로에 사는데 삿포로점에도 있었어요. 신기하더라고. 일본 기업 이렇게 콜라보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저희가 광고비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갖고 싶으면 살까?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저는 일단 그냥 사진만 찍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귀엽긴 귀여워요. 그럼 이런 거만 있었냐? 아니에요.
이게 일본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 샀어요. 새우깡.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예요. 새우깡이랑. 그리고 뭡니까? 이것도 이제 일본 과자 회사예요. 오징어 게임이랑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파는 거예요. 추미코가 사왔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맛이냐면 고추 마요라 이래가지고 고추장이랑 마요네즈 섞은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걸 봤을 때 아니 왜 일본에서도 이렇게 있잖아. 일본 기업이랑 협업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까 말한 뭐 굿즈를 판다라든지 팝업 스토어를 연다라든지 왜 이렇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게 넷플릭스가 일본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거 왜냐면은 올해 12월 4일 기사입니다. 넷플릭스 일본에서 회원 1000만 명 돌파합니다. 일본 넷플릭스는 일본 지상파 TV에 거의 동등한 존재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회원이 1000만 명이지만은 이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 중에 한 명만 회원이면은 뭐 3인 가족, 4인 가족 많이 있잖아요. 그 정도 인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곱하기 3 혹은 4를 친단 말이에요. 3천만 명 이상에게는 볼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시청 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시장이 계산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뭐 넷플릭스의 큰 시장인 거예요. 일본 내에서 이미 그 넷플릭스의 힘을 빗들어 가지고 일본 내에서 각종 뭡니까 이런 기업이라든지 판촉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뭐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신 집에 가서 뭐 먹혀야 돼요? 바로 이 오징어 게임 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기사를 찾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오징어 게임 1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그 여러 가지 만화 작품 있잖아요. 뭐 도박 묵시록 카이지라든지 그런 거를 좀 오마주한 거 아니냐는 기사가 진짜 많이 났었어요. 그런 좀 비판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본에서는 단지 작품에 대해서 재밌다, 재미없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요즘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분단되어 있구나. 그리고 요즘 사회는 뭐 인플루언서 이런 게 요즘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요즘 그런 게 정말로 요즘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나 있잖아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다른 각도로 일본 내에서 그걸 조명을 해가지고 뭡니까 좀 사람들이 평가를 많이 내놓더라고요. 넷플릭스가 많이 미는 이 작품은 일본에서 무자동 싫으나 좋으나 화제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뭐 사람들마다 작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막 있을 거예요. 나는 재밌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재미없다네.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저는 있잖아 시즌 2다 보니까 끝까지 볼 수 있을까 기대보다 좀 걱정이 있었어요. 제발 재미있길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끝까지는 볼 수 있었어요. 다만 저는 사전 정보 없이 봤으니까 시즌 2라고 하면 시즌 2 그 안에서 그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시즌 3 나오기 전에 프롤로그 같은 그런 내용이었다 보니까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시즌 3 빨리 그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 재미있다 없다 그 떠나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고 제일 느낀 건 진짜 뭔가 급본스럽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역시 한국 배우분들 대단하다 그 한마디요. 뭐 내용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느꼈냐면 다른 드라마에 나온 그분이다 라고 처음에 봤을 때 그렇게 느꼈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그 오징어 게임에서 하는 역 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아 대단하다라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역에 몰입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저도 그거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 더 글로리에 나온 그 형 말이죠. 예. 그분도 그렇고 그 어떤 멋진 여성분도 나오시는데 그분도 DP. DP에 나오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완전 다른 애라고. 예.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일드랑 비교하는 거예요. 1드가 재미없어져서 요즘 안 봐. 그런 분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배우분 미안하지만 어떤 작품에 나와도 똑같다. 연기가 똑같다. 그런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연기력 요즘 일본 드라마 별로라서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다.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예, 이번에도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약간 좀 오버스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식의 연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배우라면은 그 배우의 역할이 고정이 되어 어찌 보면 있잖아. 그 색깔 있잖아. 그 배우는 어떤 작품에 나오더라도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배우의 개성이 역할의 개성을 우선시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추미코 말하는 이런 것처럼 한국 드라마 이런 거는 이런 배우들은 본인의 그거를 이제 죽이고 역할에 이제 묻어드는 거잖아요.
예,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 이쁜 누나로 나왔다가 여기서는 뭔가 이상한 캐릭으로 나온다든지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식상한 그런 면이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좀 새롭게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 팬이 많은 거고. 우리 오빠 나왔다, 우리 언니 나왔다가 아니라 진짜 그 역할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이니까 대단하다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약간 좀 마이너스인데 너무 유명 배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별로였어요. 왜냐면은 저 사람이 안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무슨 말인지 알잖아, 우리.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예를 들어 이게 이정재 씨라든지 이병헌 씨 클래스가 아닌 이상은 저 사람들은 빨리 죽을 수도 있겠다, 게임 하다가.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우리는 알잖아, 이게. 저 정도 네임밸류 친구가 나왔다? 쉽게 죽지 않겠는걸?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시즌 1 때는 다음 전개가 어떻게 될지 두근두근거리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기하는 사람들이랑 동일한 선상에서 실제로 그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나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연기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본 시즌 2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마치 신이 인간을 보면서 그러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각도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나는 게 이번 시즌 2라고 느끼네요, 저는.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잣대가 일본인과 외국인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까르스 공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까르스 공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최근에 일련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급하게 까르스 공에 대한 관심이 한번 늘어났을 겁니다. 거기다가 르노, 닛산, 미쯔비시 그룹에 대해서는 전혀 눈꼽만큼도 관심은 없지만 일단은 까르스 공이 대탈출을 했다. 빠삐용이다. 이 시대에 빠삐용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잖아요. 이 까르로스 공, 이 뉴스를 볼 때, 와, 저 일본이 까르로스 공 이번에 어떻게 함정이에요. 까르로스 공은 무죄야. 아니야, 까르로스 공은 원래 나쁜 놈이었어.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 있는데, 여기서 이번 까르로스 공 사태가 있잖아요. 까르로스 공이란 인물에 대해서 핀트가 맞춰지잖아. 근데 이거를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은, 왜 까르로스 공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 까르로스 공과 일본 사회가 조금 독특합니다, 여러분.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 거기다가 제일 톱에 있어요. 일본 기업에.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외국인 CEO가 톱에 오래 있는 게 까르로스 공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역사상. 거의 다 끝이 안 좋아요. 결과적으로 까르로스 공도 끝이 안 좋았잖아. 까르로스 공을 소개할 때 전 닛산 회장으로 나오잖아요. 지금은 닛산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외국인이라는 이 까르로스 공 자체가 일본이란 사회에서 일본인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차어차 해가지고 이제 외부자가 됐잖아요. 여기서 일본 사회의 특징적인 게 하나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오상 일본은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하나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외국인이라서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대하는 일본인의 자세가 같은 일에 대해서 외국인이 했을 때, 일본인이 했을 때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일본 사회는 특히 그래요. 거기다가 플러스, 그래도 이 외국 사람이 닛산이랑 그룹 내에서 같은, 어찌 보면 가족이었잖아, 닛산 그룹 내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닛산 그룹에서 나갔잖아요. 전 회장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정말로 흔히 말하는 연이 완벽하게 끊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올리고 회사를 크게 만든 사람인데 그렇게 매몰찬련하로 하지만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게 일본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렇게 비일비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물론 저도 이제 일본 내에서 이제 일을 해본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박간의 오상도 규모는 작지만 까르로스 공이었어. 뭐야, 왜 웃어? 물론 받는 임금은 몇만 분의 1이냐, 이게. 일본인들이 느끼는 것과 거기다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느끼는 거는 전혀 내용이 달라요. 무슨 사태를 볼 때는 그 이면에, 아니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지금 이런 상황에 왔네를 알아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 회장이었던 사람이 튀었대, 이것만 알면은
그 이후의 사태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어떤 상황인가라는 거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오늘 이거 들고 왔습니다. 자, 이 가스공 이야기인데 2018년 말부터 해가지고 말이 막 나왔을 겁니다. 뭐 이거는 뭐 한국에서 많이 방송이 됐을 텐데 자기 그 있잖아 전용 제트기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이제 일본 검찰들이 달려가가지고 가스공 너 체포 파창 이래가지고 그게 한번 빵 떴습니다. 2018년 말에. 그래서 와 닛산에서 난리가 났단다. 닛산의 가르로스공이 뭐 어떻게 뭐 횡령을 했니 뭐 어떻게 뭐 돈을 해가지고 잡혀갔대. 그래서 뉴스가 나왔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와 저 뭔가 나쁜 짓을 했나 보네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반대에서는 저거 음모론이야. 일본이 그 닛산을 르노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정치적으로 저거는 들어가서 이제 막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도 그렇죠. 계속 이상하게 뉴스에서 저번에 체포를 당했던 가르스공이 또 체포당했대. 그리고 잠깐 가르스공이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네요. 또 체포당했대. 이런 뉴스가 일본에서 계속 나옵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중순까지 계속 나와요. 가르스공이 총 4번 체포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아니 뭐길래 이 사람을 한번 잡아가지고 뭐 심판을 하든 안 하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놔줬다가 잡았다가 이건 그지 낚시 가가지고 잡고 하하 놓아주겠어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일본식 이게 사법제도인데 일본 검찰에서 이걸 자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일본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좀 특이하고 비난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일본의 사법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쟤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야. 저 사람은 무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도의적인 인간적인 대우를 하면서 이게 사건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판 때까지는. 유죄라고 나올 때까지는. 이번 가스공에 대해서는 갑자기 초반부터 일본에 특검이 들어간 거야. 특별 조사하는 검찰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아니 바로 특검이 조직돼가지고 가스공에 덮쳤네? 그런데 한번 놓아주고 뭐 하는 짓이지? 하고 봤는데 여기에 일본 사법에 비밀이 있죠. 저 사람의 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는데 저 인간은 일본 검찰이 보기에는 저 인간은 범죄자야.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은 도망을 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증거를 인멸시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처음 이제 구금 시간이 72시간이 구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판부에 구금을 연장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10일 연장 또 구금을 연장하고 싶어요 하면은 10일 연장 이렇게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장으로 23일까지 구금이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에 이제 저 인간 너 체포해서 이제 구금해두고 23일간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금을 내잖아. 풀어줘. 그럼 다음에 또 너를 다른 혐의로 체포한다. 너 체포 잡았다 요놈. 또 불러놔. 또 구금을 해.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 딱 들어도 구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뭐 엄청 도주 우려가 있고 살인범 있잖아. 엄청나게 흉악 죄인. 사람을 죽였어. 저 인간을 사회에 놔두면은 다른 사람이 2차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가스공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게 아니라는 말이만 나옵니다. 혐의가 원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당신을 무슨 혐의로 체포한 데라도 집어넣잖아. 그게 일반적인데 일본은 일부러 처음에 하나씩 거는 거예요. 이게 일본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알아. 가스공은 배임부터 해가지고 저거 지인에게 돈도 놀리고 그 다음에 자기 돈 많이 받으려고 어떻게 했고 회사에게 불이익을 줬고 요 정도 있구만 다 알아. 근데 일부러 하나씩 내는 거야. 일부러 하나씩 내면서 구금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 구금을 하면은 유죄건 무죄건 일단은 잡아둘 수가 있잖아. 이걸 잡아둔다는 의미가 나쁘잖아. 어쩌면 기본에 인권이 없잖아. 아니 이 사람은 무죄인데 쉽게 말해서 100일 이상을 가스공을 잡아둔 거야. 그러면 이게 반 감옥살이잖아요. 안 그래? 반 감옥살이야. 죄를 지은지 안 지은지 판단이 안 났는데. 그래서 해외 언론이 무지하게 때리는 거예요. 일본이 저러면 안 된다. 왜 저런 식으로 사람의 인권을 탄압하냐 이런 식으로 일단 유죄건 무죄건 나발이건 뒤어치우고 일단은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왜 저런 식으로 하냐 이게 일본 검찰이 자주 하는 일입니다. 왜? 그래야지 이실직고가 되잖아. 그래야지 사람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지쳐가요. 내가 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자백을 하도록 하시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안 돼. 내가 힘들더라도 나에게 변호사가 있어. 검찰이 야 까르스공 너 이거 했지? 이러면 내 변호사한테 얘기하세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변호사가 없어. 일본 대동을 못합니다. 검사가 이렇게 취조하잖아요. 취조 중에 변호사가 동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우리가 속된 말로는 여럿이 모여가지고 한 명을 집중 포격하는 거예요. 일본 검찰에게 한번 찍힌다. 찍히면은 뭐 99% 저 인간 유죄 확정이에요.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기소해가지고 판결에서 유죄, 그러니까 99% 이상이 나온다. 사실입니다. 일본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함정이 약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예. 이게 이제 불기소 된 것까지 포함하면은 전체적으로 하면 60% 약간 넘어요. 유죄 확률이. 그래서 이번에서도 사람들이 저 기소가 됐다 하면은 뭐 유죄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도 불기소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통계적으로 따지면은 60%가 조금 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양쪽에서 말이 많아요. 까르스공 때문에. 어쨌든 검찰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검찰은 중립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어 일본에서. 자, 그런데 이번에 까르스공에 대해서는 하나 예외가 있다 했잖아요. 처음에 뭐? 특검입니다. 특검이 찍잖아요. 그럼 아웃이에요. 일본에서 일본 특별검사 그 친구들이 수사단이 딱 집어가지고 달려가잖아. 그럼 뭐 예외가 없어. 그럼 무조건 아웃이야. 일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알 것 같아요. 까르스공 본인도 알아요. 그 변호인단도 알고 있습니다. 까르스공은 불안한 거야. 왜? 일본 특검에게 찍힌 자는 지금까지 다 유죄였어. 그런데 우리 변호사는 나한테 괜찮습니다, 공씨.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무죄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일본인이 얘기해. 일본에서 일본인 변호사가 무죄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일본의 과거에 특검이 나와가지고 기소 권고 보면은 다 유죄였어. 당신이 까르스공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퇴양난 아니야? 거기다가 뭐 와이프랑도 만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행동에 제약을 걸어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까르스공에 대해서 보석금을 내고 나가도 당신은 닛산 관계자들과 만나면 안 돼요. 왜? 니들 짝짝꿍 칠 거잖아. 그런데 변호사는 이길 수가 있대. 일본에서 일본 사법부한테. 이 사람, 이 외국인 고립무원하죠. 없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내부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누가 얘기했죠? 그렇죠. 튀어야 되죠. 그러니까 까르스공이 튀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기서 재판을 하더라도 정말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까르스공 본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일본 검찰이 어찌됐든 인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현재 상황이잖아. 지금까지 했었던 이 일련의 사건을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일본 사법부가 잘못했다. 아니다. 이 까르스공 뒤가 캥기니까 튀었다. 아니다. 어쩌다. 닛산도 잘못했다. 르노도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사람이 이 까르스공 일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합니다. 올림푸스의 전 사장 마이클 우드포트, 영국 사람입니다. 아니 이번에 닛산 얘기하는데 아니 갑자기 웬 올림푸스? 카메라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번에 나는 까르스공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올림푸스의 전 사장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강한 의구심에 깊게 공감을 한다. 말이잖아. 까르스공이 레바논으로 튄 이유가 일본에 있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올림푸스 사장 영국인이 맞다. 일본에 있으면은 공정한 재판이 안 된다. 공감합니다. 근본적으로 일본의 사법제도가 잘못됐다. 일본은 재판 전에 자백을 몰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막 구금해가지고 변호사나 혹은 가족과의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아니 이 올림푸스의 전 사장 이 영국 사람 저 사람도 당했구나. 일본의 불공정한 사법제도에 대해서 이 영국 사람도 당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무슨 말? 올림푸스라는 일본 회사가 분식 회계를 했어. 올림푸스가 1000억 엔이 넘는 돈을 과거에 버블 경제 붕괴 이후부터 해가지고 원래 손실이 있는데 그걸 감춰온 거야 올림푸스가. 그런데 이 사람이 2011년에 올림푸스 사장이 됩니다. 올림푸스 회장이 저 영국인 저 올림푸스 영국 쪽 맡겨놨는데 이 친구 일 잘하네? 쟤는 일을 잘하고 하니까 아마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겠지 싶어가지고 올림푸스 회장이 이 외국인을 올림푸스 사장으로 일본을 불러들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사장으로 왔을 때 심상치 않은 일본의
잡지에 기사가 하나 뜹니다. 올림푸스 과거 대대 내부적으로 부정회계, 분식회계했다. 손실을 감췄다. 이상한 회사, 정말 쓰러져가는 구멍가게 같은 회사를 거액의 돈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회계 장부를 바꿨다라는 기사가 뜬 거야. 이 사람이 사장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뭔 헛소리야? 그래도 냄새가 좀 나는데? 라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기존에 올림푸스가 있던 회계법인 있잖아요. 회사랑 연결된. 그 회계법인 말고 다른 회계법인에 일을 의뢰를 시킵니다. 하다 보니까 저기 사장님 진짜인데요? 그 잡지 내부 고발 내용이 진짜입니다. 올림푸스 예전부터 지금까지 분식회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거 지금 경영진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요. 사장, 뭐지? 아니 사장 시켜줘서 좋은데 이 아저씨는 올림푸스 와보니까 자기 말고 남은 이사진, 그 다음에 회장 다 분식회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던 거예요. 이 사람만 몰랐어. 이 사람은 외부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치고 나갑니다. 이게 뭡니까? 올림푸스 부정하고 있네요. 회사 돈 이거 뭐 해가지고 지금 당신들 장난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네요. 터트립니다. 그걸 터트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장이 임시, 그렇죠, 이사회를 모집을 합니다. 이번에 사장님을 하나 영국인을 딱 들여놨는데 사장님이 영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우리 이사님들, 자 이번에 사장 강등시킵시다. 회장인 제가 사장까지 겸할게요. 찬성하십니까? 만장일치.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사장 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잘립니다. 바로 잘려요. 하지만 이게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됩니다. 뭐야 야 무슨 일이야 올림푸스 무슨 일이야. 진짜? 외국인이 됐어 1년도 안 되고 잘리고 뭐. 그때부터 올림푸스 주가가 곤두박을 칩니다. 반이 돼 주가가. 회사가 비상사태야.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일본 외부에서도 가만히 있다 뭐지? 여론이 안 좋네? 자, 일본 검찰도 움직입니다. 저기 올림푸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분식회계 하셨다면서. 증거가, 아이고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네. 저 이 아저씨 뭐 자른 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일본 검찰은 증거가 나와 있네요. 어허이 선생님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저희가 체포하도록 할게요. 재판 가시죠. 알겠습니다. 재판 가시죠. 올림푸스 재판 갑니다. 판결. 당신들 유죄다. 일본 경영진들 지금까지 올림푸스 분식 회계하고 방망경영 했네. 니들 유죄. 올림푸스 유죄. 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다. 이거를 이 아저씨는 봤어요. 그 사태에 대해서 지금 칼로스 공을 보고 있잖아. 아니 왜 칼로스 공은 그냥 재판 가가지고 칼로스 공 유죄야. 그냥 칼로스 공 너 집행유예로 풀려나 줄게. 왜 안 되지? 참고로 칼로스 공에 대한 혐의는 올림푸스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올림푸스 사태랑 이번 닛산 사태의 이 금액 자체가 비교가 하는 거 있잖아요. 잽이 안 돼요. 올림푸스가 훨씬 더 큽니다. 규모 자체가. 그런데 올림푸스 때는 이 정도까지 안 갔는데 일본 경영진에 대해서 왜 칼로스 공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할까라고 누구보다 느끼지 않을까? 가만히 있다가 사장까지 목이 잘린 이 아저씨는 반대 입장인데 정의를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인데 정말 재미있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공통점입니다. 둘 다. 일본 회사의 외국인 톱. 일본 회사에서 외국인. 이번에 닛산 사태에 대해서 칼로스 공과 닛산의 대표이사인 이 미국인 아저씨 2명만 잡혔어요. 외국인만. 일본인들이 아무도 안 나온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말이 좀 이 아저씨 보기에는 아니 올림푸스도 그런 거 할 때 이게 관련하는 사람들 일본에서도 임원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비엔나를 엮여 나왔는데 외국인 둘만 나왔네요. 호호호 참 신박한 일이 있기도 하다. 라고 아직까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 칼로스 공에 대한 얘기를 이 아저씨가 옹호를 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칼로스 공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올림푸스 얘기를 꺼내놨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그냥 일본 대 칼로스 공이잖아. 저는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일본에 일하는 외국인, 일본 회사에서 있어 본 외국인,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잣대가 일본인과 외국인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칼로스 공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결과는 모릅니다. 칼로스 공이라는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재판도 아직 안 나왔잖아. 칼로스 공 본인도 자기에 대한 내용을 다 아직 피결 안 했잖아요. 하지만 이 1년의 사태, 왜 칼로스 공이 레바논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카르스곤과 일본 사회에서의 외국인, 그리고 그 외국인에 대한 잣대가 일본인 경영진과 외국인 경영진에 대한 전혀 다른 잣대가 일본 검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다른 관점으로 이 카르스곤에 대한 사태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 일본 사회잖아요. 독특하잖아. 어른 세대가 보기에는 이게 사회 문제고 젊은 층이 보기에는 일본이 문제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연공서열, 나이 들어가지고 저기서 키보드 딱딱딱 치는 저 사람이 나보다 월급을 더 받아가 불합리하네? 그럼 나 일 안 해요. 내가 열심히 해봐서 뭐 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된 MZ세대들이라는 내용인데 요새 일본에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냐? 요즘 것들은 우리 때랑 비교해가지고 끈기도 없고 뭘 하든 일을 진득하게 하는 게 없어. 너무 다 쉽게 포기를 해. 이러면서 일본의 미래가 걱정이다. 라는 식으로의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특히 요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왜 지금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나, 이 친구들이 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은 한국이랑 좀 비슷한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고민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좀 뭔가 그 원인이라는 것 자체가 한일 간에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게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신사회인의 퇴직 대행의 의뢰가 쇄도하고 있다. 하루에 약 40건. 퇴직 대행 하루에 267건. 입사 첫날 의뢰까지. 퇴직 대행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시죠.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인사부에 전화를 한다라든지 본인 상사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저 친구 회사 그만둔답니다 라고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흔히 말하는 나의 대리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일을 하는 이 회사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근데 야 그 뭐 회사 때려친다 하더라도 뭐 본인이 연락한다라든지 하면 되지, 이게 뭐 돈이 되겠어 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진짜 자기가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직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이용할 수밖에 없었네. 그거는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죠 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그만둬? 그리고 그렇게 나쁜 회사처럼 안 보이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물음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분 잔업시켰다. 회사 제복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어울리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도 신입사원에 그만두고 싶어서 퇴직대행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도 뜨는 겁니다. 올해 4월 11일 뉴스죠. 누가 보더라도 되도 않는 이유인데 그만두고 싶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는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전화하기에는. 그러니까 나 대신엔 더러운 걸 닦아줄 그런 대리인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요런 데 의뢰하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사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일단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 학교는 학비 내고 돈 내고 다니니까 학생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회사는 뭐예요? 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입이라든지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것들은 그런 거 없이 뭐 그냥 뭐 그만두고 싶다는 여러분 이유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뭡니까 이제 까는 거죠. 이제 요즘 것들 이러면서 있잖아요. 예, 이해가 안 된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거 그만둔다는 거 말고도 또 있었어. 우리 회사도 저런 애가 있어. 그래서 요즘 일본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또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조용한 퇴직. 이게 일본에서는 시즈카나 타이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을 잃고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상태. 절대로 잔업을 하지 않고 휴일 출근 이딴 걸 절대로 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회사에게 뭘 하고 싶다라든지 일을 하고자 하는 건 절대로 없어. 나는 시키는 일만 할게요. 대신 그 시키는 일도 정시 때까지만 할게요. 2012년 미국에서 확산된 최저한의 일밖에 하지 않고 열의를 잃은 일 방식. 이게 일본에 넘어오더니 괜찮네, 나쁘지 않네 싶어가지고 특히 뭡니까? 나오죠. 40대랑 20대, 30대. 특히 회사에서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일본 마이나비
회사 조사를 했어요. 정사원의 조용한 퇴직에 관한 조사 2015년 40% 이상이 사실상의 조용한 퇴직 시키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을 안 하는 상태. 그중에서 20대가 46.7%로 최다다. 이 조용한 퇴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70% 이상은 앞으로도 회사인 있지만은 나는 사실은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난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상당히 좀 큰 사회적인 문제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일을 잘하지 않더라도 바로 차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다 보니까 최소의 힘으로 회사가 시킨 것만 하고 있으면 월급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대로 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봤자 그 많은 일을 나의 사생활을 소비한 만큼의 돈이 나오지도 않아. 그건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최저한의 뭐 월급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은 가능하니까 그만 받고 그냥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내가 굳이 회사가 뭐라고 내 인생에 그걸 바쳐. 그지? 내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난 대충 여기서 그냥 돈만 받으면서 있게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주민국 일본 못 잘라요. 알면서도 못 잘라. 예.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걸 또 괜히 야 나가 이랬다가 노동청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나는 시킨 일 하고 출근도 하고 하는데 회사에서 나를 압박을 해요. 그러면 진단 말이에요, 회사가. 그러니까 일은 하지만은 뭐 대충 일을 하면서 시킨 거는 하지만 나는 따로 뭐 아이디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누구누구 오늘 왔나? 답변도 안 하고 공기 회사에서 아무것도 하죠. 그런 거. 예.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회의에도 안 나가고 의견도 안 내고 그냥 있다. 그냥 있다. 월급은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20대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일본에서도 똑같이 요즘 것들은 왜 저러냐 라고 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또 이제 원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뭐 아까 뭐 때려치우는 거 회사 그만두는 건 옛날도 있었다 치는데 야 그래도 우리 때 이런 건 없었어. 요즘 애들은 아니 뭐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면 회사에서 뭐 돈만 받아가고 뭐 이건 뭐 의욕이 없네. 이 회사에서 뭐 살아남겠다는 거 너야 뭐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예, 출세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퇴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과거부터 나오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죠. 관리직이 되고 싶지 않다. 출세를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젊은이가 늘어난 이유. 2024년. 이거는 MZ 세대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 세대들 30, 40대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출세하고 싶다라는 20대 30대가 뭐 꽤 있었어요. 2018년만 하더라도. 근데 2024년 기준 출세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30대는 30%도 안 돼. 20대조차도 36%.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출세하기 싫다는 거예요. 회사 왜 와? 돈 받으려고. 그럼 출세하기 싫으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회사에서 시간 때우면서 앉아있으면 돼요. 사실상 조용한 퇴직을 하면 돼요. 랑 아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비율이 얼추 비슷하잖아요. 출세는 내 입사 동기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서 내가 이겨야 돼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일을 하고 샤바샤바 하고 인맥도 회사에서 하고 해야지 겨우 출세가 돼. 근데 출세하면 뭐예요? 관리직이잖아. 책임을 져야 돼요. 밑에 야 너희 팀 실적이 왜 그러냐? 부터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쌓일 일이 많아. 근데 월급이 늘어나나요?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본에서 관리직이 되면은 잔업수당이 붙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바깥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는데 일본 사람들은 평사원에 잔업수당을 넣어가지고 월급을 펌핑시킨 걸 선호합니다. 왜? 책임은 적은데 잔업을 하면 돈은 늘어나니까. 돈 벌 때는. 근데 관리직은 잔업수당이 따로 붙지 않고 연봉제가 돼요. 그러니까 책임은 늘어나는데 잔업은 무한으로 하는데 잔업수당은 안 붙는 연봉제야. 이게 뭐야? 가성비가 안 좋네? 그러니까 관리직이 되고 싶은 젊은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사회인이 된다는 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인이 된다는 자각이 없다. 옛날에 비해서 자기들 때랑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일본이 지금 일자리는 얻기 쉽잖아요. 네, 어디든 취업은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흔해 빠지다 보니까 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 일자리에 대한 가치가. 옛날에는 일자리를 얻는다는 거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이제 있잖아 수단을 얻었다는 건데 요즘 그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자체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굳이 아니 뭐 그 흔한 건데 내가 책임까지 져야 돼? 아이고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플러스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걸 경쟁을 할 필요가 있나? 이 안에서 경쟁해서 뭐해?
경쟁 안 하더라도 괜히 스트레스 써가면서 내 능력상 경쟁 안 하더라도 일자리 많은데 딴 데 가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의 생각. 왜 출세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경쟁하기 싫어하고 책임을 갖기 싫어해요, 요즘 일본 젊은 친구들? 예, 교육입니다. 예, 이 원인이 일본의 교육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에서 지금 MZ세대를 다른 말로 유토리 세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본어로 유토리 세대. 1987년부터 2004년생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추미코가 198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 유토리 사람이고 그렇죠. 20대, 30대의 사회인들이 이 유토리 교육 세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이길래 이게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해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유를 가지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무슨 말? 교육과정도 좀 간소화시키고 학교 성적, 순위, 등수 이런 거 압박을 주지 말고 넘버원보다는 올리원,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부 좀 못하면 어떠니? 건강하게 키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뭔가 경쟁은 악이다. 친구랑 협동하고 어울리고 그런 식의 교육 방식을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보다 좀 더 아이들의 자유에 맡기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게 진짜 교육이지 주입식 말고 그러니까 막 다그치지 않아요. 공부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걸 했던 겁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사회인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왜 친구랑 경쟁을 해야 돼요? 나 옛날부터 경쟁을 안 했는데 다 같이 우리 낙가마 동료 아닙니까? 좋게 좋게 갑시다. 아이고 회사 뭐 이거 뭐 책임? 왜 나한테만 책임인데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근데 왜 나만 책임져야 되는데? 나 그런 거 싫어요. 연대 책임 아니야. 옛날부터 나 그렇게 배웠거든. 이런 교육 방식이 젊은 친구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경쟁은 악이니까. 굳이 경쟁을 할 필요는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사회는 뭐예요? 경쟁이잖아. 그러니까 현실의 교육 방식, 일본의 과거 교육 방식이 현대 사회랑 전혀 다른 어차피 이상향, 위아더 월드 이런 식으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에 나와서 조금만 경쟁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나 이 길 안 해. 나 회사 월급을 받고 싶은데 나 따로 시키는 거 안 해. 혹은 아까 뭡니까? 나한테 왜 잔업을 시켜? 쟤는 잔업 안 시키는데? 아니 옷이 이게 뭐예요? 내가 아는 건 다른데? 이거 기분 나쁘네 그만둬. 완전 적응이 안 되는 식으로의 사람을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일본 사회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의 젊은 세대를 양산한 거는 일본의 과거 세대. 자기들이 바꾼 방식, 자기들이 이렇게 정해서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요즘 애들이 이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은 나 때랑 다르다라는 식으로 단순히 이런 세대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당장에 나온 뭡니까? 이런 퇴직 대행도 야, 나 때는 회사 그만둘 때 내가 그래도 전화하고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이런 것도 남한테 시키냐? 쟤들은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니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런 비판이 이어지면은 이래서 좀 반발하는 것도 있는 요즘은 그냥 듣는 척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 신경도 안 써요. 걔가 짖나? 이런 거죠. 마이웨이니까. 네, 내 인생인데 네가 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옛날보다 개인주의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좀 유토리 세대로 설명했을 때 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니까 좀 세대가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유토리 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회사를 그만두는 자세라든지 승진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이라든지 그거는 약간 그 20대 초반 친구들이랑 우리 세대도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승진하고 싶지 않다, 경쟁하고 싶지 않다, 교육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플러스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행복해졌어요. 그만큼 행복해졌어요? 그런 점에 물음표가 생겨서 이제 나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싶다. 회사의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교육뿐만 아니라 위세대 분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추미코가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30년입니다. 불황인 일본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전 세대들은 잘 나가던 일본을 알고 좀 쇠락하고 있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옛날식으로 좀 다시 한번
좀 법을 미국 계속 거라. 한번 경제 올려봅시다. 뭔가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은 불황이고 디플레이션, 경기가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을 보는데 뭔가 열심히 일하는데 경기가 나아지질 않아. 삶이 나아지는 게 안 보여. 왜? 계속 내리막기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왜 그런 식으로 고생을 해요? 너무 가성비가 안 좋네. 왜 사서 고생을 해? 이런 느낌이 더 들잖아요. 그리고 제 나이대 분들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라는 걸 인식한 세대들. 근데 20대 초반 분들은 있잖아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일본은 옛날과 뭐 원래 다른 일본 그거부터 인식해서 살아왔으니까 조금 감각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코 때랑도 감각이 다른 거고 완전 뭡니까 디플레이션 불황에 들어가서 나온 젊은 친구들은 더 감각이 다른 거고 이런 일하는 감각뿐만 아니라 뭐 저희 방 자주 얘기하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감각이 있잖아요. 일본의 옛날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느낌, 그 다음에 추미코 나이대 친구들이 한국을 보는 느낌,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 K-팝에 열광하는 진짜 젊은 세대들이 한국을 보는 느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오니까 일본이랑 한국이랑 차이가 있었을 때랑 이게 점점 줄어들 때랑 다르잖아요. 옆 나라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뭔가 일반적으로 저런 식의 일을 해도 돼? 저렇게 회사를 다녀도 돼? 라는 의문점이 드는. 저도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요즘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돼요. 왜? 상관없잖아. 그게 무슨 상관인데. 당신들이랑 우리는 다른데.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일본에서 좀 극단적으로 좀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말해서 이건 누구 탓이 되거든요. 예, 나이 많은 사람 측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한다. 아까 말한 게 되는 거고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옛날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네. 언제까지 머리가 그렇게 딱딱하게 쓰실 겁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일본에서도 늘 젊은 세대, 예, 이런 일본 Z세대라고 많이 붙이는데 젊은 세대들이 문제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 때랑 다르다. 라는 기사가 늘 나오고 있다는 거. 오늘 내용 여러분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오래 있으니까 20년 이상 일본 살고 있으니까 보면은 확실히 달라요. 저도 이제 제가 신입사원 일 때가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회사에 중견 정도로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말 들었거든요. 예, 바꿔는 확실히 다르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친구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요즘은 그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도를 넘은 아까 말한 조용한 퇴직 회사 내에서 가만히 인사 무시하는 얘기 안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왕따 시키면 뭐해. 회사에서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을 왕따 시키면 뭐해. 그것도 얼굴 보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반적인 개념조차 안 통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참 뭐라 해야 됩니까. 일본이 안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내부에서 뭔가 좀 저런 식으로 변화, 젊은 친구들 극단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혼란이 된다. 그런 점에서는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어른 세대가 보기에는 이게 사회 문제고 젊은 층가 보기에는 일본이 문제인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아직까지는 연공서열, 나이 들어가지고 저기서 키보드 딱딱딱 치는 저 사람이 나보다 월급을 더 받아가 미친 거죠. 나는 저 친구보다 훨씬 더, 저 부장님보다 내가 일도 더 잘하고 빠르게 일 처리할 수 있는데 난 돈을 안 주네? 그럼 난 일 안 해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더 해야 돼? 단지 이 회사를 먼저 들어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네? 불합리하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용한 퇴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월급만 받고 나가지 뭐. 내가 열심히 해봐서 뭐 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도전을 하기에는 그래도 그치? 귀찮고 그냥 뭐 집도 가까우니까 그냥 다니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소극적인 면도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면은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저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걸 보면 요즘 젊은 분들은 대학을 고르지 않으면 어느 대학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취직할 때도 엄청 고생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자리는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약간 자신감도 늘어났는가. 그런 것도 일에 있죠.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쟁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일본은.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없는데 굳이 내가 왜 경쟁을 해야 돼? 굳이 내가 그런 귀찮은 것까지 해야 돼? 이거 말고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된다 보니까 주인공 말한 것처럼 자신감, 근자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그걸 굳이
시끄럽네? 그만둘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예. 그게 지금까지는 있잖아. 일자리 찾기 어려웠을 때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으면 다음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많이 지금도 계시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감각이 약간 다른가. 그렇죠. 그 지직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기 상태, 시장 상태, 고용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좀 과거에 비해서는 극단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는 이런 뭡니까 일본의 직장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일본은 사회 문제다. 특히 젊은 애들이 문제다라고 늘 이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개인주의 있잖아요. 나는 뭐 회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행복도 생각해야 돼. 그런 개인주의는 늘어나는 거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는데 요즘 있잖아. 개인주의의 나쁜 부분. 예를 들면 있잖아요. 저만 변하면 된다. 그런 게 조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가 라고 약간 느끼네. 아까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개인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맞죠. 왜냐면 회사는 알바가 아니거든. 월급 나오는 기계이기 때문에 회사는 나를 못 자르고. 그리고 상사도 사람이잖아. 상사도 사람이지만 그분들 보기에는 상사는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랑 상관이 없어. 자기 행동 때문에 뭔가 영향 받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는 막 회사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면은 일본 기업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 때도 거의 마지막인데 신입사원 연수라는 게 일본은 항상 길었습니다. 예전에 1년 혹은 1년 이상 신입사원 연수를 돌리는 기업이 많았어요. 여유가 있을 때는. 왜? 일본은 말했지만 대학교 때 공부 안 해도 취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 대학 가서 뭡니까? 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취업이 되니까. 진짜 열심히 한 친구는 뭐 학자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쟤들은 머리가 포맷되어 있으니까 와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굴려야 된다가 일본의 옛날에 기업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색깔에 물들여서 그 친구를 다시 한번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였어. 근데 일본이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신입사원 연수라는 게 많이 없어집니다. 비효율적이거든. 굳이 이걸 왜 해? 그냥 애들 현장에 굴리면서 OJT로 돌려. 이런 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방에 갑자기 노세 대학 하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빡시게 굴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옛날 같으면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버텨야지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네가 아니더라도 딴 데 가면 돼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갑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뭐예요? SNS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의 의견이 공감을 또 얻는 거지. 맞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면 그게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한 병 얘기만 들으면 맞아 라고 제가 나쁜 놈이네 라고 느끼는데 그 나쁜 놈 얘기 들으면 근데 그 나쁜 놈이라 생각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그렇게 되잖아요. 양쪽 그렇죠. 들어보면. 근데 요즘 한쪽 위교만 극단적으로 나오고 얘 맞다 제가 나쁜 놈이다 때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일본은 진짜로 이런 기성세대랑 젊은 세대가 대립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예, 말하자면 세금 문제부터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셉니다. 당장에 제가 예전에 얼마 안 됐죠. 국민연금 대한민국에 올렸잖아요. 근데도 그때 제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한국은 시작이라 했잖아요. 왜? 일본은 이미 한참 가고 있거든, 그 순간부터. 이미 아까 말한 이런 젊은 친구의 의견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뜯기거든. 열심히 일해봐도 세금으로 다 뜯겨요. 자기 윗세들은 열심히 일해봐도 세금 안 뜯어놨거든. 그러니까 죽어도 깨어나도 일본의 기성세대만큼의 경제력은 누릴 수가 없어요. 일본 젊은 친구들은. 똑같은 일을 해서. 근데 그걸 왜 해? 그지? 기본적인 것만 하지. 내가 누구 죽으라고 일을 열심히 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기 윗세대들이 야, 나 때는 열심히 했어. 뭐 할 수 있었어. 뭐 집을 산다라니 뭐 할 수 있어서 여행도 많이 갔어. 그건 당신 때 얘기고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왜 나한테 노력을 강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이제 잘 섞어서 돌려야 되는데 말하자면 일본 좀 극단적인 실버 민주주의가 발달되는 나라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은 잘 안 들어가죠. 예. 그렇게까지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이 있는 회사에 자기 인생 주 5일 최소 하루 8시간을 소비하는 거 아깝지 않아. 돈은 벌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더 편하다, 맞다라는 것에 환경을 바꾸는 게 자기 행복을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니까 그게 뭔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재미도 없고 너무 많이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상사랑 사이도 안 좋고 회사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건강에 주 5일 있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 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왜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 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다른 데 이력서를 쓰고 가고 면접을 내고 또 새로운 직장에서 뭡니까? 다시 적응을 하는데 그 직장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을 확률도 있잖아요. 조용한 퇴직 같은 이런 가만히 나를 놔두지 않고 나를 괴롭힐 확률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이거 이제 쟀을 때, 무게추를 냈을 때 지금이 약간 월급도 좋고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건드리지 않네? 그러면 일단 지금 가만히 있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움직여서 안 좋을 수 있는 확률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 연구를 하는 겁니다. 가성비를. 움직이는 것도 힘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지. 왜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잘못된 건 내가 아닌데.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지만 여러분 SNS 사회가 진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말했지만 몰라도 되는 걸 아는 게 엄청 안 좋은 겁니다. 말하자면 내 주변에 내 친구랑 다 같이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신입사한테 월급 연수 갔을 때는 괜찮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회사도 진짜 잘해보자. 파이팅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뭐야? 회사 들어가기 전에도 저 회사 한 달 월급 200밖에 안 되네. 나는 300. 이거 300, 나는 400인데. 야, 요즘 한 달 500도 안 받고 일하는 애들이냐? 이런 거 본단 말이야. 그럼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이 회사가 바보인 것 같아. 사람 누구나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가치를 더 못 느끼게 되는 거. 일에 대한 가치가. 이건 해봤자 200만원짜리 일이니까. 나는 200만원짜리 일만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 이번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도 월급을 반밖에 안 주네? 그러면 나는, 그 월급 반 주는 정도의 일만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꼬우면은 돈을 더 주시던가, 이런 거 있잖아. 예. 일자리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손 부족이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못 자른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쟤를 자르고 싶지만은 쟤를 자른다 하더라도 저보다 더 심한 애가 올 수가 있고 아니면 사람이 아예 안 올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예. 여러모로 이런 식으로 잘 맞춰줘야 되는데 악순환입니다. 예.